자, 국제무역사 60회 무역규범 기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대무역법이 나오죠. 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정의. 자, 늘 나오는 개념이 이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사용대차, 증여 등 무상거래라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수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의 정의이죠. 자, 2번.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수리 또는 개조된 물품을 매도했다면 뭘 벌겠어요?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수출이죠. 근데 지금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세 판매장 면세점 얘기하는 거죠. 면세점에서 외국인 동그라미,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한다면 외화 획득을 지원하는 외화 획득 행위니까 수출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실적을 잡아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외국에서 외국으로 유상 인수하는 물품. 유상 인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받는 거예요. 돈은 우리 한국에서 주고 수입이죠. 얘도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니까. 자, 4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 무역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무역 전시장 앞에 무역자 붙었죠. 그리고 무역 연수원 무역자 붙었죠. 그리고 컨벤션 센터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요 업종이나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 대부분 무역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무역 컨벤션 센터 요 세 개가 무역 관련 시설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무역 컨벤션 이런 단어 들어봤지만 무역 관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은 이렇게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시설의 카테고리만 출제가 됐는데 우리 다음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무역 전시장이 갖춰야 되는 시설 요건들, 우리는 원래 이런 걸 공부했었죠. 2000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 기준 2000 동그라미 복습입니다. 무역 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어서 수출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곳. 자, 그리고 50명. 시험 어디서 나와요? 2000과 50. 이번 시험은 쉬웠지만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자, 무역연수원도 마찬가지로 2000제곱미터. 그리고 수용 인원으로 장난칠 수 있겠죠. 왜? 숫자니까. 500명. 그리고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4000이네요. 전시장이나 연수원보다 컨벤션이 훨씬 더 연면적이 크고 최대 수용 인원도 넓어야 되겠구나. 정답은 일단 4번이고 일단 숫자 체크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특정 거래 형태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래 이제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대무역법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대무역법은 좀 뜬구름 잡기식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되면 아예 못 푸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무역법이 수월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환특법이나 이런 게 아예 엉뚱한 뭐 소유량 계산 이런 게 나오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느끼셨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자, 가공입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가공무역이겠죠. 가공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조달해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자,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해서 가공한다. 밑줄.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해서 가공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저 상대방에게 가공을 부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탁을 받는 건가요? 부탁하는 거죠. 부탁을 하면 위탁이고요. 부탁을 받으면 수탁이에요. 그래서 A는 우리가 부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입니다. 위탁. 자, B.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 보세구역 및 자유지역 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자, 요거는 이번에는 선제로 등장했지만 여기가 중요했었죠. 자유무역 지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무역. 즉 이렇게 A 국가가 있고 여기 수입국이 있으면은 여기로 잠깐 왔다가 보세구역 정도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 뭐였어요? 중개무역이죠. 중개. 요 무역은 뭐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랑 여기랑 서로 거래하도록 알선 해주는 게 알선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물건이 오지 않아요. 알선만 해주는 게 I 개자의 중개무역이죠. 연계무역은 뭐였죠? 뭐 물품 교환, 바터 트레이드 시스템처럼 수출입이 연계가 되는 걸 연계무역이라고 해서 요 선제는 부적절하고요.
그러면 일단 수탁 날아가고 연계 날아가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될 텐데. 자, C.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를 해요. 돈은 우리나라에서 받아. 근데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여기 있지만 물류 공장이 다른 국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이렇게 받지만 이 나라에서 물품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는 거죠. 즉 외국에서 인도한다고 해서 외국 인도 수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번 수출입의 인정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맨날. 자,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도 수출 실적에 포함하였었죠. 포함입니다. 포함. 자, 2번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를 수출한 후 재반입되면 안 돼요. 그냥 수출해서 이제 우리가 돈 받고 그냥 수출하면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 물품이 그대로 돌아온다. 그럼 이거 수출이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돌아오니까 재반입 조건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반입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3번 자, 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골판지 상자의 공급은 포장용 골판지 상자가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수출 물품에 엎어서 수출 가격을 산정하는데 다 고려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 인정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도 여기는 외화 획득용 기재니까 얘로 간접적으로 수출의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됩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계속 반복되는 출제 패턴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 골라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화획득용으로 원료기재로 수입했으면 외화획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출에 공하여지던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외화획득하는 목적에 맞게. 근데 그거를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아량을 베풀어준 사유. 자, 공부 좀 해볼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불가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런 불가항력 때문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즉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수입한 사람을. 2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 등으로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도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검사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생산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일단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본 시간에 잘 안 다룬 거니까. 자, 3번 이행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책임이 없는 사유.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설왕설래가 많겠죠. 항상 이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할 거고, 뭐 이거를 이제 관할하는 세관이나 이런 기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할 거고,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책임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용도의 사용도 허용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게 또 이렇게 뒤에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재나 천지지변, 이런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이죠. 그리고 2번, 3번은 묶어두시고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진부화돼 버렸어.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일단 재료를 수입을 한 다음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굼뜨면은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산업과 업종, 아이템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는 유행 때문에 이미 진부화돼서 만들면 손해야.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돼가지고 생산에 사용하면 뭐 손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A를 제외하고 BD이죠. BD. 방금 본 게 B, D, E. 선생님 그러면 A는 수탁한 공장의 도산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잘못 없어요. 그렇지만 왜 아닙니까? 법에 없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납득한 것도 물론 말이 돼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뭐다? 법이 없으면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피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하고 유추하는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수탁한 공장의 도산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당연히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도 어쩔 수 없는 사유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A랑 C는 없다. 법에.
정답은 BD이다. 자, 6번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imported. 왜냐면 중고 물품은 워낙 오랫동안 써서 used 된 품목이니까 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래 원산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구제 신발, 구제 의류, 뭐 중고 뭐 무슨 제품 이런 것들의 어떤 원산지나 최초의 이제 구매자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유통 경로를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imported, 어디서 수입했느냐? 국명, 요 정도로 표현해도 된다. 2번, 진열용 견본품이나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견본품은 그럴 수 있는데 진열용이라는 게 틀렸어요. 이 세 글자 때문에 2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견본품은 원산지 미표시 가능해요. 왜냐면 원산지의 대전제가 듣고 잊어버리세요.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이에요. 원산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이 소비자가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변했지만 중국산 거 쓰고 싶어요? 아니면 이태리산 거 쓰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태리산 거가 조금 더 호감이 가죠. 그러니까 이건 100%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이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살 때,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점유하고 소유권을 이전시킬 때 이 원산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견본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열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럴 때는 소비자가 그 진열된 품목을 보고 소비욕구가 들어서 이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판매용은 그대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소비하는 사람한테는 원산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본품은 원래는 원산지 미표시지만 진열용은 뭐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4번은 워낙 자주 나오는 선지. 다시 한번 복습. 자, 7번입니다. 수입수량 제한 조치.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자,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된다. 그죠? 맨날 강조하는 거. 1번. 자, 수입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유죠, 이유. 여기다 구체적인 기간일을 지으면 안 되고 조치 시행일 이유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적용 기간이 기본적으로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산자부 장관이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수량은 기준 수량 이상이에요. 보시면 이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기억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덤핑 방지 관세나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공정 무역이기 때문에 그 공급자를 탓하면서 즉 수출자를 탓하면서 세게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긴급 조치 또는 긴급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단지 많이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생산자가 위태위태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귀책이에요. 우리가 국내 생산자를 경쟁력 있게 못 키웠기 때문에 우리 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게 마구 때리면 안 돼. 즉 어느 정도 기준 수량을 두고 그 미만으로 수입을 해버리면은 너무 가혹하잖아. 잘못도 없는 수출자한테. 그러니까 그 수량 이상으로 제한해야 돼요. 기준 수량을 두고 그 이상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만 기준 수량 미만이죠. 여기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급관세는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일 때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수출자에게 과도하게 제한을 걸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컨셉이 반영된 그런 큰 컨셉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3번. 산자부 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조치 내용 변경이나 적용기간 연장을 건의하면 건의 접수일 1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일단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지 1개월 네모. 1개월 네모. 자, 결정기간이 1개월이에요. 1개월. 자, 4번. 자, 제한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조치의 적용기간과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기간 및 연장기간 얘네들은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는 긴급관세랑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8년 서로 정책적 목적이 다른 여러 제도를 합쳐서 뭐 8년을 제한을 건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긴급관세랑 잠정긴급관세 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자 듣고 잊어버리세요. 시험이 안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무역법상 수입수량 제한 조치는 우리가 WTO에 세이프가드라는 게 있어요. 이 WTO는 협정이죠. 적지 마세요. 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각 회원국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WTO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역의 자유와 관세 장벽을 허물어라 라고 이제 서로 종용을 하면서, 다만 너네 나라가 어떤 특정한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힘들 때는 이런 것들을 발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관세는 풀되 너네 나라가 힘들 때는 세이프가드를 통해 뭐 관세를 세우든 아니면 수량 제한 조치를 하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요건데, 세이프가드인데, 요게 이제 대무역법에서는 쿼터, 즉 수입 수량 제한으로 들어갔고요. 관세법에서는 관세율을 올리는 긴급 관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무역법의 수입 수량 제한 조치나 관세법의 긴급 관세나 제도가 똑같아요. 왜요? 결국 뿌리는 뭐야? 얘가 한 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수입 수량 제한과 긴급 관세의 부과 기간, 이 두 개를 합쳐서 8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상계 관세나 덤핑 방지 관세나 뭐 조정 관세나 이런 엉뚱한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세이프가드의 큰형과 작은형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8년 맥스라는 겁니다.